네, 안녕하세요. 시사M 지금 우리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손종학 교수입니다. 네, 자 오늘도 그리고 강은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네, 자 저는 모처럼 이제 두 분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특집 편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3, 4주간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실은 이제 추석이 있었죠. 네.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실은 약간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었죠. 네. 그러다 한 10여일이 됐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죠. 네. 그러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랐고 저도 실은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네. 저희가 뭐 그쪽 지역은 워낙 학창 시절부터 그렇죠.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 지역 두 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주변 국가도 물론이고 미국과 또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 간의 대치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워낙 그 전쟁은 또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반인륜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국제사회가 잘 중재를 해서 하루빨리 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주요 이슈들 우리 강은선 기자가 준비하셨다면서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그 대전은 봉이라는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그 2016년에 그 폐연료봉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제 반입이 됐습니다. 당연히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고요.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원자력연구원과 이제 정부는 그 사용이 끝난 그 핵 폐기물을 이제 그 생산된 지역으로 다시 이제 반환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게 올해까지 이제 반환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환은 시작조차 못했고요. 그 반환을 위해서 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일정을 잡는 그 협의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국감 중이라서 저희가 모시지 못하고 화상으로 한번 네. 어렵게 연결해봤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천안병 지역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 네. 앞서 우리 강은선 기자께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현재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과 발전용 원자로 결함 원인 규명 등을 연구 목적으로 해서 198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6년 동안 총 21차례에 걸쳐서 경수로 사용후 핵 연료 약 3.3톤을 반입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6년 당시 국정감사 당시에 그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우리 충청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당시 원자력연구원은 올해인 2023년도까지 이를 모두 반환하겠다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몇 달도 남지 않은 2023년까지 단 한 건의 사용 후 핵 연료도 반환되지 못하는 채 반환 일정 수립을 위한 협의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상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3.3톤이라는 무게 단위가 아니라 12다발이라는 다발 단위로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의 그 핵연료가 보관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3.3톤, 12다발 이 사용 핵연료 양이 그만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까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자력연구원 내에서도 자체 보유한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사용 후 핵 연료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900k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원자력연구원이 이 외부에서 반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양이 그 4배인 무려 3.3톤에 달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양이 보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6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왜 단 한 건도 반환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뭐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용 후 해결료의 반환을 촉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은 반환 계획을 2016년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후에 부산시라든지 울산시 등 그 반환 예정지 인근 지자체가 그 반대한다는 핑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 연구원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용 후 해결료의 보관 안전관리 주체인 원자력위원회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그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됐다 이렇게 맞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용 원자료 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관 기관들이 의지만은 적극적으로 있다면은 해결 방법에 실마리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반환 예정지 인근 지자체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 원전 인근 그 주민들이 이거를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반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을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이송을 하려면 그에 대한 또 기반 기술도 지금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그 요구하는 그런 반환 절차가 조속히 이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예. 해법이 강구돼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강은성 기자 두 번째 또 이슈 만나볼까요? 네, 그 국회의사당이 2031년 세종시대를 엽니다. 그 지난 6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이제 드디어 의결을 했는데요. 네. 그 규칙안에 따르면 모두 12개 이제 위원회가 그 세종의사당으로 이전을 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도 이전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 중에 총 사업비가 이제 협의가 완료가 되면 2031년쯤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드디어 세종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국회 규칙이 제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2016년 6월 그 시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그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5년 동안 좀 공전을 하다가 2021년 9월 이제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설치가 이제 확정이 되는 국회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세종의사당에 관한 법 조항이 생겼지만 그 세종의사당과 함께 그 이전해야 될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이제 관련 그 기관 부속시설들. 범위, 부속 그 기관들을 이제 정하는 그 국회 규칙안, 이제 세부 규칙안이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좀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원래 이제 의결 예정이었지만 그 좀 하반기로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뭐 저희가 소위 통과할 때 또 네. 뭐 국회 본회의 통과할 그러니까요. 때마다 뭐가 있으면 중요한 게 그런 것 걸려가지고 항상 같습니다. 뒤로 예, 밀려가지고 미뤄지고. 예 저희가 좀 안타까운 답답했었는데 거예요. 법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그래요. 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내년에 이제 그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 변경 등의 이제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31년에 이제 건립이 완공되면 그에 앞서서 2027년에 이제 그 설치가 되는 그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그 국가의 이제 국정과 입법이라는 그 중추 기능을 이제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은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행정 중심 도시가 아니라 행정과 입법이 아우러지는 글자 그대로 사실상의 제2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네, 이어지는 소식은요.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PD가 또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PD가 간다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네.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가을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이제 실은 정치바람도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에 실시될 총선 이야기인데요. SNS 메시지 오거나 아니면 네. 또 이제 지난 추석 때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아 그죠? 저분도 결심하셨구나 이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구 증설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가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면적도 대전이 더 넓고 인구도 대전이 더 많은데 왜 국회의원 숫자에서는 광주보다 한 명 손해를 봐야 하느냐. 대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7석.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지역 홀대론까지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대전 지역의 선거구 증설 요구,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지난 7월 17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형평성에 위배된 선거구 획정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전 지역이 지금 인구가 약 한 150만 개 육박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는 더 많은데 선거구가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2석 정도가 더 적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전 지역이 조금 더 확장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장우 대전시장도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광주보다 인구를 초월하기 시작한 게 1998년입니다. 16대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같았어요. 6석으로. 근데 17, 18 총선에 와서는 우리가 오히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보다 한 석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19대 때는 2석이나 적었어요. 인구 비례로 볼 때는 당연히 광주의 8석만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 대전 인구가 6만 명 이상 많았던 18대 총선 때에도 대전은 광주보다 의석이 2석이나 적었고 지금은 2만 명 이상 인구가 많은데도 한 석이 적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선거구의 상한선이 27만 1,000명이 되고요. 하한선이 13만 5천 명이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대전은 아주 합리적으로 선거구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임의로 편의대로 나누질 않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행정구를 나눠 갖고 있는데 광주는 다소 그 선거구를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합구, 분구를 해서 의석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한선을 넘겨서 분구를 만들고 하한선은 지키고 이러한 아주 전략적인 측면에서 광주는 선거구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부산이나 대구보다도 한두 석이 적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수 대비 배정 의석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 왜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원 수가 적어야 되는가?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우리도 다른 곳과 인구수와 면적에 맞게끔 한 명을 더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광역시고 인구는 우리가 더 많은데 그러면 우리도 광주와 똑같이 한 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타당한 요구이죠.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은 국비 예산 확보, 지역 현안 해결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실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예산 뭐 한 400억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면 지역에 예산이 최소한 400억 이상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서민들이 지금 이자 부담이 크고 한데 이자 부담과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에 우리 국회에 누가 있느냐 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한 명이 더 많으면 하나라도 더 많은 상임위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선거구 증설 이슈에 힘을 실기 위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제 밥값도 못 찾아먹나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대전 충청도는
손해를 보고 가느냐. 그럼 우리 지역에서 그걸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나. 네. 이제 대전 국회의원 증설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지금 방금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데 의석은 적고 네. 충청권 전체로 보더라도 실은 전라권보다 인구가 50만 이상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또 28석으로 똑같아요. 이런 현상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선거구를 이제 나눌 때는 이제 인구를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당 그 인구수가 한 2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선거구당 그 인구수가 한 17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어떻게 보면 좀 인구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평균 그 선거구 인구하고는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비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뭐 전라도나 아니면 이제 영남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어떤 표의 등가성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데도 의석수가 적다는 것은 이제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된다,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의 등가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선거의 4대 원칙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비밀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평등. 이제 보통 이제 이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또 비밀 선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등 선거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1인당 한 표씩 한 표. 투표 1인 1표. 1인 1표. 그러니까 원 보트, 원 밸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2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광주나 이런 데는 17만 정도가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잖아요. 3만 표를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약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수를 뭐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국회의원 한 명 더 늘어나서 우리에게 뭐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네. 근데 지역에서는 또 선거 때만 되면 선거구를 증설해야 된다. 이제 좀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보고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 늘려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도 지역의 발전을 또 생각을 한다면 이걸 또 안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 한석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도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예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하고 있지만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산하고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한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전의 지역구가 6석에서 7석으로 늘었죠. 그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그때는 있어서 성공했을까요? 네, 그때 이제 그 선거 그때도 총선 1년 전부터 이제 지역 사회가 그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했는데요. 201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범시민 협의체도 이제 구성이 되면서 지역 사회의 그 가장 큰 의제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듬해 4월에 그 유성구에서 이제 한 개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선거구 증설과 관련된 육자협의체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육자회담이 그때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이제 이슈화 시키는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슈화가 안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범시민 단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이제 압박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유성구가 이제 그 분구가 되면서 단속이 이제 증설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선거구 획정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게 선거구 획정을 바꾸려면은 뭐 선거일 전 얼마 전까지는 뭘 해야 된다. 이런 뭐 절차적 방법도 있고 맞습니다. 시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5조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를 위해서는 이제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18개월 전부터 이제 이것을 이제 설치를 할 수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거구와 관련되는 안을 만들어서 선거 1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올해 3월 10일까지 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걸 이제 국회의장에게 보냈어야 돼요. 이미 늦었죠. 이미 뭐 한참 이제 지나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는 13개월 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15대 이후에는 평균 50일 전에 이것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선거에는 39일 전에 이것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뛰어놀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선수로 나오는 거예요. 선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연출되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대전의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또 대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자,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현재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결 방안은 기존 선거구 분할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선거구 증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구 47만여 명인 서구 선거구를 갑, 을, 병으로 조정해 증설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장 하한 인구수가 13만 5천 정도 되는데 갑을, 병 3개로 나누어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13만 5천을 훨씬 상회하는 인구가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면 광주의 현재 그 8석 중에서 3개의 선거구는 이미 하안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서구를 갑을, 병으로 3개를 나누어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대전의 인구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대전의 인구가 광주보다 많지만 상한 인구수를 넘는 선거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 갑을병의 선거구를 하나 증설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또 서구 인구가 가장 많을 때는 5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7만 명으로 좀 내려앉았는데 그때 50만 명이 넘었을 때도 어려웠는데 인구가 줄어든 현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구 일부를 나눠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 신설을 통해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칭 도안구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서갑 지역의 일부 지역, 유성갑에 해당되는 진잠 지역 이런 지역을 묶어가지고 도안구로 이렇게 새로 행정구역 하나 신설하면 서갑과 서을도 그대로 남을 수 있고 유성갑과 유성을도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또 인구 5만 명의 금산을 대전 중구나 동구와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금산군이 떨어져 나와도 논산시와 계룡시 인구가 한 16만 정도를 상회하거든요. 그러면 13만 1,000명이 하한선인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금산군 인구 5만 1,000여 명의 인구가 중구와 만약에 결합이 된다면 28만이 되니까 27만 명만 넘어서면 새로운 선거구가 분구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던 경북 군위군. 대구시와의 합의를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선거구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군위군을 동구에 합치는 걸 통해 갖고 경북에는 그대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대구 동구는 군위군이 들어와 갖고 또 하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선거구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합의. 그러나 주민과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유성 구민이다, 내가 서구 주민이다, 나는 대전 시민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소통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처럼 현재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 구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 녹록지 않은 문제거든요. 저희도 많이 모색하고 있고. 이외에도 선거구 증설 현실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개특위에 우리 대전 사람이 국민의힘 들어가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민주당에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왜소하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역구 증설 문제 해결이 요원하지만 대전의 국회의원 7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 협치 여부에 따라 성사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냥 공약을 툭 던져놓고 되거나 말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 지역의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지역의 열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발전이란 대의 아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홍지훈 PD가 자세히 들여다본 대전 지역 선거구 증설에 관한 현실화된 대안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서구 분구도 나왔고 또 새로운 자치구, 그렇습니다. 도안구 신설 얘기도 나왔고 금산군 통합 얘기도 나왔는데 그 대안들마다 다 장단점이 또 있겠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서구 분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나오는 이유는 서구가 지금 이제 47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 선거에 그 선거구 하한선이 이제 13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47만을 만약에 이제 가불병으로 세 개로 나눴을 때는 한 15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을 넘기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치개혁 특위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포진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충청권에서는 천안갑인가요? 그 문진석 의원 그분 한 분만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대전에 좀 계신 분들은 이제 한 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목소리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패스, 어렵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자치구 신설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황운하 의원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도안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칼럼 옛날에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이제 구봉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봉구로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뒤로 똑같네요. 거꾸로 읽어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약에 구가 분구가 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구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구가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금산하고 통합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충청권의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 대의적으로 한번 다시 한 판을 좀 짜보자.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하니까 한석을 늘려야 되니까 우리 좀 그쪽에 있는 걸 우리 쪽으로 좀 붙이고 우리 걸 저쪽으로 좀 붙이고
해서 좀 판을 다시 깔자. 이런 합의가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여기 또 국민들이 선출해낸 군수님도 계시고요. 또 군의회가 있고요. 이분들이 동의할 일이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서구를 가별병으로 나누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은데 네. 그것을 추진할 만한 지역 국회의원이 없다.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 이제 그 선제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 주민들이 이제 그 우선순위가 이게 행정구역 개편을 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선거구 획정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이것이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이제 그러니까 통합되거나 이제 분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뭐 주민들은 이걸 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걸 지금 이걸 이제 나눠보겠다는 거잖아요. 또 합쳐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소위 진정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도 동의를 구하기는 일차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광주시가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15대, 16대, 17대 계속 한 석씩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이제 자치구 조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행정구역 뭐 분구라든지 또 통합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좀 표시한 나게 미리부터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선거구 증설에 가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먼저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좀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니까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아니라 누구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와닿았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또 여야 정치권이 좀 접근해 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대전시장과 4개 구청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이제 민주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똑같이 대전 시민으로서 같이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시장하고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원하고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그걸 들어줄 이유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결정은 국회에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민들이 나서야죠.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떤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니네가 좀 노력을 해다오 이렇게 좀 압력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그것을 이제 홍보를 해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조차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이제 희망은 있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대전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투표권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될까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이 여야 정치권이 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길거리 가면은 왜 거리에 플래카드들은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는 건지 그죠? 예. 선거구 증설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최우택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슈들부터 시민들의 관심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선거구 증설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시 잘 뽑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현역은 잘하고 있는지 또 출사표 던지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눈 부릅뜨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사M 지금 우리는 저희 다음 주에도요.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